입니다. 보수 집회의 살인자라던 청와대가 민노총 시위에는 왜 침묵하나? 민노총이 시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여의도를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세고 검문소를 설치하니까 이 민노총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종로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모여서 했습니다. 마스크들은 이제 습관적으로 다 착용하고 다니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히 개무시됐습니다. 이 민노총 시위, 문재인이가 작년 9월 22일, 한 10개월 전입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고 예고를 했던 그 시점에 문재인이가 9월 22일 한 열흘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무관용의 사법 처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협박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천절 집회 경찰이 허가한 차량시위, 합법적인 차량시위 빼놓고는 집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전체가 차벽으로 둘러싸여서 원천 봉쇄됐고, 그래서 이 집회로 사법 처리당한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문재인의 협박이 통한 거죠. 그런데 민노총은 국무총리가 직접 민노총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제발 좀 자제해달라고 읍소를 하러 갔는데 위원장이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강행해버렸습니다. 8,000명이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겁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시민들을 향해서는 문재인부터 나서서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문재인의 비서실장 노영민이라는 자는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이랬던 청와대가 토요일 있었던 민노총 8,000명의 시내 집회 행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집회 당일 또 그 다음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노영민이라는 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이라는 자는 작년 11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려고 한 주최 측을 향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살인자. 일반 시민들 집회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던 청와대. 왜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느냐. 하다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정권 출범 때부터 민노총한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불법 집회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민노총 위원장 석방 안 하면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밥 먹는 것도 거부하겠다.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옷차리지 만찬인지를 거부했던 게 민노총입니다. 그 후에 이 민노총 위원장 결국 석방됐죠.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 정권의 실제 오너가 민노총이라는 거. 문재인이는 그냥 꼭두각시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문재인의 쪽에 김부겸이가 아무리 사무실 근처까지 가서 위원장 만나겠다고 그래도 당신이 뭔데 감히 우리 위원장님을 만나냐? 이렇게 문 밖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게 이 정권의 오너 민노총입니다. 김부겸이는 어제 불법 집회를 끝내 개최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는데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서울시한테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경찰 놔두고, 검찰 놔두고.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질병청이 나서서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수사의 주체는 경찰과 검찰 아닙니까? 왜 서울시까지 끌어들여서 책임을 희소시키고. 물어달라가 뭐야, 물어달라가. 정부의 책임자면 직접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지. 근데 이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특수본 52명 규모의 특수본을 편성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수본은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머슴들에 불과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진짜 상전 주인인 민노총한테 과연 제대로 된 수사의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는가? 지켜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면접관의 주인공 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면접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경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딴에는 무슨 압박 면접이니, 트롯 방식이니 하면서 뭘 잔뜩 장치를 도입했는데, 이 경선의 핵심은 주자들을 부각시키고, 주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아름답게 잘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주자가 되건 그 주자 중심으로 진영의 힘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건 좌파나 우파나 똑같죠. 그런데 좌파 쪽에서 먼저 경선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압박 면접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주자들한테 조금 민망하고 좀 불편한 얘기도 거침없이 질문한다. 이게 압박 면접이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압박 면접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주자들이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낙연이다, 이재명이다, 박용진이다, 추미애다. 야, 이 사람들 답변이 진짜 멋있더라, 라든지. 야, 그 사람들 생각보다 형편없더라, 라든지. 하여튼 무슨 뉴스가 되건 주자들이 뉴스가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주자들보다 면접관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면접관. 이거 그야말로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객이 전도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주객 전도 상황이 왜 만들어졌냐?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겁니다. 자업자들. 별로 자신도 없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도 하지 않고 압박 면접관으로 언론이 주목을 할 거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만으로 김경률이라는 회계사를 압박 면접관으로 선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조국이 흑서 쓴, 이 사람이 지금 좌파였던 것은 분명한데 우파로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조국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이 김경률이를 압박 면접관으로 덜렁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가 펄쩍 뛰었어요.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가. 이게 민주당 결정인지 믿기 어렵다.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혹하게 조국의 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느냐. 조국이가 들으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얘기들을 한 거죠. 이낙연이, 정세균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경선 관리의 실무 책임을 맡은 경선 기획단, 강훈식이라는 단장이, 이자도 아마 재선 의원인가 그럴 거예요. 바로 그냥 한 발 물러나 버렸어요. 김 회계사가 그 이전에 그 조국과 관련해서 유죄로 단정 짓고 공격했던,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송영길이도 나중에, 이거 적절치 않아서 교체를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이제 김경률 대신에 압박 면접관으로 영입을 했다 그러는데 유인태도 걷어차버렸어요. 야, 내가 그런 쇼에 뭐 들러리설 일이냐? 나 가기 싫다. 자, 이렇게 되자 압박 면접관 하나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된 겁니다. 그냥 선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이렇게 후보들이 배척하는 후보들만 잔뜩 있구나. 그러니 이제 국민들은 이 해프닝을 보면서 민주당은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꼰대 정당이구나. 꼰대 정당, 꼰대 후보들이구나. 꼰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꼰대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동안 우리 자유파를 꼰대라고 해왔는데 실제로 꼰대 짓은 직업들이 먼저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나와 다른 의견도 품으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 제대로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생각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 사건들을 겪고 나서 어제 압박 면접이 있었는데 결국 어제 압박 면접의 주인공은 김혜영이라는 젊은 전 국회의원, 전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선 전망대에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지만 김부선에 대해서 직설적 화법으로 질문을 퍼부은 김혜영이가 스타가 되고 여배우 얘기 제가 더 이상 입증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궁색하게 온색하게 꼬리 내린 이재명이는 오히려 저게 어떻게 1등 대선 주자냐 추락했죠. 그 조국이가 법무장관으로 적절했다고 생각하냐? 당시 총리 재청권자였던 이낙연이한테 김혜영이가 이렇게 질문하면 김혜영이는 뜨잖아요. 사실 저 그때 조국이가 좀 부적절하다고 말은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문재인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재청권자가 할 말입니까? 진짜 재청권자였으면 재청을 안 했으면 그만이고 그 정도 소신도 없어서 했으면 문재인한테 책임을 물을 이런 찌질한 발언은 또 왜 나오는 겁니까? 끝까지 지가 책임을 안고 가든지.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들은 다 찌질하고 못난 자들이고 그거 압박 면접 나섰던 전 최고위원 김혜영만 부각되는 결과가 됐어요. 인간으로 봐도 그렇죠. 김혜영이가 이재명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김혜영이가 이낙연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지. 면접관이 주인공 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이 심상치 않다. 어제 있었던 그 3일 밤에, 그저께 밤에 열렸던 TV 경선 첫 토론에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뚜렷했습니다. 이낙연 이하 2등, 3등, 4등, 5등 주자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대표 공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본소득을 공격했어요. 아마 우리 자유파로부터 공격받을 때는 이재명이도 그럼 뭐 우파들이, 보수가, 꼴통들이, 꼰대들이 그러면서 피어나갔을지 모르겠는데, 같은 좌파 진영 안에서 다른 주자들이 일제히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현실성이라든지 또는 그 철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하니까 정신없이 뚜둑을 맞다가 사실은 저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이 1차적인 거다. 그럼 기본소득 얘기를 왜 해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이 토론의 양상을 보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연합의 대립구도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기에다가 오늘 반 이재명 전선을 함께 하고 있는 정세균과 이광재가 단일화 결정 선언을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단일화가 돼서 누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누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 이재명 단일화입니다. 여기에다가 토요일 오후에는 이낙연이하고 정세균이가 만났어요. 문재인 밑에서 국무총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두 사람, 종로 지역구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 두 사람, 한 사람 전남, 한 사람 전북,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서 민주정부 4기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민주정부 1기는 김대중 정부, 민주정부 2기는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3기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 4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 그 적통을 이어나가자. 이낙연과 정세균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의 주장 속에서 보면 이재명은 김대중 정권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노무현 정부 밑에서 어찌어찌해서 성남시장 했던 것에 불구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내내 반문재인 노선을 걸었던, 그야말로 변방 중에 변방,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과 정세균이가 민주정부 4기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시행착오 없이 해결을 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반 이재명 전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정세균은 이광재랑 단일화해서 누군가 단일 후보가 되고, 또 이낙연과 정세균은 반 이재명 전선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문재인 친조국의 입장에 서왔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가세하면 사실상 9명의 대권 주자들 중에 절대 다수가 반 이재명 전선에 가담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8명의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다이내믹스를 가지면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상 TV 토론이 시작되고 보니까 그런 반 이재명 전선의 역전 가능성까지 가셔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만약에 좌파들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반 이재명 전선을 잘 구축해서 이재명을 꺾고 역전을 한다면, 그 나름 좌파들의 다이내믹스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좌파들 별로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재미도 주지 못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활기띠고 뉴스에 초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점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